네, 계속해서 정비법의 7번째 파트 사업시행 계획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6번째 테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용도를 쭉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인가권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뭔지, 또 사업시행계획 같은 거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 교육감과 협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실 겁니다. 자, 목차를 잡아보면 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자, 사업 시행 계획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가권자는 시장군수 등인 시군구청장입니다. 또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는 설계도나 자금 계획 같은 게 들어가겠죠. 또 인가 절차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학교가 있을 때는 정비구역 안에서 200m 안에 교육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만 협의한다. 이런 세부적인 인가 절차를 좀 배우실 겁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특례,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서 임대아파트 같은 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우리 5번 내용이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뒤에가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목차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공부할 내용들이 확인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은 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거기다 정비계획을 세부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 설립까지 오면 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지,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받아야지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뭐 다른 건 아니고 한마디로 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 설계도 같은 것들을 작업하고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한테 제출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공사 서류를 법률적으로 심사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물 배치 계획, 대지 조성 계획, 설계도, 자금 계획 같은 걸 포함한 공사 계획이라고 사업 시행 계획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1번 목차 작성자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 재개발 1차 시행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든 2차 시행자든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중에서 시장군수 등이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장군수 등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자,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등이 본인이 시행자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만 하면 되는 거지 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 통보가 옵니다. 이거 둘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25회 때 이거를 시도지사로 바꿨습니다. 자, 특광도지사가 아닌 시군구청장 개념인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 여부는 60일 안에 결과가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당연히 인가입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요 신고서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온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가 통보가 오는데, 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내용 중에서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서가 들어가면 20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비의 10% 이내, 대지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은 대표적으로 경미한 변경, 요게 2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맞는 지문으로 냈습니다. 자, 경미한 변경 10%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변경인가 안 받고, 요 디귿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디귿번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경우예요. 부대나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인데 이게 위치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부대나 복리시설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내니까 자, 위치 변경이 없으면서 부대나 복리시설을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다.
위치 변경이 있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치 변경이 없을 때만 이 마지막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되는데 10% 범위까지가 경미한 변경이다. 이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신청을 할 때는 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서가 나와야지 인가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면 조합원 총회가 있을 거고, 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뭐 인가하든 변경을 하든 중지 폐지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나와야지만 자,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 자, 요거 이제 1번은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조합이 사업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지만 요 인가 신청으로 가든지 뭐 변경 인가, 폐지, 중지 인가 같은 것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 20인 미만일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럴 때는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반수보다 동의 요건이 많이 높아지네요. 자, 우리 이런 거는 살짝 보십시오.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이렇게 인가 신청 같은 거 할 때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인가 신청을 내야 된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합이 사업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을 내야 된다. 동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는 20명 미만의 토지동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 동명의 토지동 소유자로 사업 시행을 하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2차 시행자인 지정개발자가 있었죠. 우리 2차 공공시행자도 있고 2차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가 사업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지정개발자 부분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게 조합이 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자,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4분의 3, 2분의 1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들어와서 2차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올 때는 이 과반수와 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일 때는 아예 동의 없이 그냥 토지동 소유자 동의 없이 바로 그냥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우시면 요거 1번만 보십시오. 조합이 사업하는 경우는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할 때 자, 변경 인가 신청할 때, 중지나 폐지 인가 신청할 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서가 나와야지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입니다. 기출이 여러 번 나왔었죠. 특히 31회 때 뭐가 나왔었냐면 요런 요 분홍색 같은 것들을 쭉 하다가 여기 보시면 10번에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설명을 한번 했었죠.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 이게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80, 임대주택 규모는 100분의 20 정도 이내까지 짓게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가 100분의 60, 근데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같은 것들은 사업 시행 계획 만들 때 재건축 사업 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소형주택 건설 계획은 자, 요거 예상지문으로 소형주택 건설계획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계획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 저소득층 사는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가 100분의 90 이하까지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인데 이 대부분 100분의 90까지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로 짓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계획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100분의 90까지 국민주택 규모를 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니까 국민주택 규모 건설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대주택을 줘야 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공사계획이니까 자,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안에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용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으로 만들어주고 건물의 배치계획, 여기 설계도와 자금계획, 공사하면서 빗물 처리계획, 폐기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공사 진행 중에 이렇게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범죄 예방 대책, 뭐 교육 환경 보호,
용적률 같은 건축계획, 주민의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자, 사업시행계획입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요 분홍색을 읽어보시는데 여기 분양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분양 대상자의 성명, 분양 설계 이런 거 분양자가 들어가는 말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요 토지이용계획, 건물 배치계획,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같은 거, 주민의 이주대책, 자 건축계획, 교육환경보호, 공사하면서 이렇게 200m 안에 학교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밖에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들어가는데, 자, 분홍색 같은 거 위주로 읽어보시고,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니까, 자, 여기 10번하고 11번 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절차가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시장문수 등 시군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공람기간 안에 이해관계인들, 뭐 조합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14일 이상 공람기간이다. 이거 30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14일 이상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의견 같은 걸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들 조합원들은 의견 제출은 요 공람기간에 낼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을 때는 관할 교육감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협의가 됐을 때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뭐 100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으니까 200m 이내 교육설이 있을 때는 몇 미터 이내까지 교육설이 있을 때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교육감과 협의하는 거냐, 200m 이내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과도한 기부 체납 금지입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정비기반설의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순찰 강화는 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나오면 이게 거기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 원래는 안 나가도 되는데 이게 집이 너무 낡아 있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만 나오면 이게 집주인들이 그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그 집을 좀 이렇게 이사를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빈집이 생기고 이게 범죄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한테 소방서장한테 통지하고 통보해야 되고 시장문수구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이 경찰서장한테 순찰 강화 또는 순찰 초소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뉴스에서 이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나오고 빈집이 생겼는데 거기서 어떤 성범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문수 등은 사업 시행기가 인가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한테 일단 통보하고 경찰서장들한테 초소, 방범 초소 같은 것들의 설치 같은 범죄 예방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년도 시험 문제죠. 작년도는 그 어려운 문제가 꽤 많이 있었는데, 자, 이 시행 규정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자, 우리가 2차 공공시행자 이렇게 쓰시고, 요 신탁업자는 2차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이 사업하는 게 1차 시행자인데, 자, 조합이 어떤 사유가 있으면, 뭐, 가령, 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2차 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변경을 하거나, 2차 민간시행자인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문수 등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 2차 시행자, 자, 이 신탁업자 같은 지정개발자 같은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정을 내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다음 내용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렇게 일종의 시행규정들, 사업의 뭐 종료, 비용 부담, 뭐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 7번 항목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들은 안 만들고 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있는 겁니다. 작년에 33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낸 겁니다.
자, 7번이 답이죠. 자, 여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하나, 이렇게 이 토지동 소유자 전체 외에는 시장구증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안 만들고, 여기 신탁업자가 시행규정을 만들 때만 요 7번 항목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작년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이거 다 틀립니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출제원들이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중개사가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등이 단독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을 만드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만 만든다. 토주택공사나 시장문수 등은 여기 6번까지만 신탁업 시행규정을 만들 때 이런 내용들만 포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행규정은 이런 2차 시행자가 만드는 내규인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이 7번 같은 경우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설을 같이 하면서 이거 봤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특례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 자, 우리가 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일부 건물의 존치나 일부 건물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공사한다는 공사계획에는 기존 건물들을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고, 자, 좀 어려운 조항은 이렇게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때는 그 존치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되는 건물의 소유자하고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때 이렇게 리모델링 같은 게 포함돼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신청을 낼 때는 그 리모델링 되는 건물의 소유자 수 3분의 2, 리모델링 되는 건물의 연면적 3분의 2 이상 구분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조항들 위주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순환정비 방식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새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자,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재건축 재개발하면 거기 살던 그 원소유자나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전세 따로따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시행자가 자, 정비구역 안과 밖에다가 새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에다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시키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사업비 예치는 요거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조항의 의미는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재개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 같은 상가 재개발을 누가 사업하냐 하면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한대요. 그럼 토지동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 들어와서 이런 상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20인 미만인 게 케이스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상가 재개발도 있고 요 토지동 소유자 같은 20인 미만인 사업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뭐 일반 분양 같은 거 했을 때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사업이 중단돼서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그 예치금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자, 요거는 재개발 아니라 재건축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같은 사람일 때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또 22회 때 100분의 30으로 냈었습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업비를 예치해야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내준다는 거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사고가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예치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예치금의 반환 시점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이렇게. 자, 이 5번도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요. 자, 5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5번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여기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여기다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을 우리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 자, 요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은요, 우리가 구별할 게 뭐냐면 제가 앞에 세 번째 강의에서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 정도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있고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없었다. 그런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조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르게 이거는 새로운 조항인데 자,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제가 예를 들어서 3종 일반주거다. 우리 3종 일반주거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300% 이하입니다. 근데 실무 가면 이 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3종 일반주거적 용적률을 260%, 250% 정도밖에 안 줍니다. 실무 가면.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만약에 250%, 근데 저희가 3종 일반주거면 이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이 300% 이하죠. 그럼 이게 50% 차이가 이렇게 줄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이 임대주택 같은 걸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300%면 이 심의를 거쳐서 이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50%가 증가되면 용적률이 커지죠. 커지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그 짓는 비율 중에서 일정 비율은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 3종 일반주거에서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의 용적률은 30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려줄 수 있다. 어디에서? 과밀역적 권역,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주거지역에서 하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올려주면 용적률의 50%가 이제 보너스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50% 추가된 거로 인해서 아파트가 더 지어지니까 더 짓는 개수가 만약에 200개다. 그럼 200개 중에서 여기 과밀역적 권역 안에 재건축은 여기 최대 50% 이하까지 원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앞에 내용에서 50%가 용적률이 추가되면 그걸 아파트를 200개를 더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200개 더 짓는 게 중에서 이게 재건축 사업을 과밀역적 권역 안에서 하면 최대 이게 100분의 50 이하까지, 그 다음에 과밀역적 권역 안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최대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만큼의 자, 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작은 평수의 주택으로 줘야 된다.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비율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용적률이 50% 높아지면 아파트를 200개를 더 줘요. 200개 더 짓는 개 중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를 과밀역적 권역 안에서 할 때는 최대 여기 50% 이하까지니까 200개의 절반인 100개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짓게 할 수 있고, 자, 과밀역적 권역 안에 서울, 인천, 경기도 안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최대 75%까지니까 200개 중에 150개까지는 75%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비율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건데 그냥 이 최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밀역적 권역 외의 지역도 최대 범위는 같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고 요 1, 2번 위주로. 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제 용적률이 높아져서 그 짓는 개수 200개가 더 많이 지어지고 그 중에 요만큼의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그럼 그거를 누가 인수를 해갑니다. 인수해 갑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구청장, 토주택공사 등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인수자입니다. 그래서 인수자한테 넘어가는데 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 시도나 시장군수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요 사람들이 인수자인데 그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순서대로 인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먼저 우선권이 있고 시장군수가 그 다음 순서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하고 28회 때 이것도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졌으면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주택공사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먼저 우선 인수권이 있고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순서대로 인수할 수 있다. 근데 둘 다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둘 다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인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입주자들을 선정을 할 때는 이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들은 여기 시도나 시장문서 구청장 순서대로 인수를 하는 거고 둘 다 인수하기가 어려울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의 그 선정 방법은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자가 인수했으면 인수 가격이 문제인데 인수 가격의 주택 가격은 표준 건축비라는 거로 하고 이 토지는 기부 체납입니다. 토지는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보너스로 이렇게 50% 생겨가지고 이 지어진 아파트 중에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서 인수자들이 인수를 해가는데 이 건설비 같은 거, 이 주택의 공급 가격은 표준 건축비라는 건축비를 받는데 토지 가격은 인수자한테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로 더 받은 주택이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공공에 기여하라는 측면에서 토지 가격은 받지 못합니다. 기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합이 인수자한테 줄 때 주택 공급 가격은 표준 건축비를 받는 거죠. 일종의 건설 원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를 인수한 사람은 이거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20년 장기 임대아파트 같은 거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우리 공개 추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같은 20년 장기 전세아파트 같은 거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이제 다시 한번 목차를 보시면서 자, 내용을 보세요. 자, 사업시행계획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이고 인가권자는 시장문수 등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는 뭐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같은 거 듣고 교육감과 협의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자, 사업시행계획의 특례,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 같은 것들을 인가할 수도 있다. 자, 용적률을 늘려주면 자, 그중에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을 지어서 그걸 인수자한테 줘야 되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일로 다운받아서 공부해보시고 교재가 필요하시면 문자로 자, 고객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